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빈살만 권력의 기원. 2. 두산의 선물. 3. 한국의 그린 골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약 20시간 머무는 동안 40조 원의 돈 보따리를 풀고 가면서 그가 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우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회담 후 오후 늦게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 CEO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소 건방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면모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들 중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이 눈에 띕니다. 사실 재계 4위 LG나 5위 롯데, 6위 포스코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16위 두산그룹이 참석했다는 점은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두산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어 도산할 뻔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계열사를 정리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경우 21년 만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탄탄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만신창이가 된 두산그룹 회장이 빈 살만은 만났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 조금 과장하면 사우디의 모하메드 왕세자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니 한국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이 두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로부터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약 8,400억 원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죠. 사우디의 개발사업자 아크아 파워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와 함께 슈아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사우디 제2의 도시인 제다 남쪽으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곳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5년 5월까지 준공하는데 완공 시 사우디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60만 톤에 가까운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 관계자는 지난해 7,800억 원 규모의 양부 4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수 담수화 분야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자랑스럽게 수주 사실을 공개했죠.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권력이 석유가 아닌 물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것일까요? 인간은 석유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야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편의점 생수든 어디에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인간은 꾸준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즉시 죽음에 이르느냐. 그래서 이 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든 중동전쟁도 그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일부 유대인은 정착 즉시 수자원선점에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요르단강 주변의 가자지구와 지하수가 매장된 서한 지구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토에 사는 팔레스타인은 사정이 달랐는데요. 맑고 깨끗한 강물에 지하수까지 끌어올려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쫓기다시피 밀려난 팔레스타인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없어 생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물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고 말죠. 그간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거들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눈치채고 이집트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명함이 갈렸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골란공원까지 진출해 보다 강력한 물 주권을 구축하면서 중동에서 물은 석유에 이어 또 하나의 힘으로 자리를 잡아줬으나 지구 표면의 이 삶이 물로 덮여 있을 만큼 지구상의 물은 넘쳐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물의 97.5%는 바닷물, 즉 해수에 쓰이고 고작 2.5%만이 담수입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담수의 0.01%에 불과한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해수를 마셨다라는 인간은 오히려 사망합니다. 왜냐면 바닷물에는
1kg당 3.5g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종래에는 사망하고 말죠. 따라서 2.5%에 불과한 담수의 0.01%를 70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고 각 대륙마다 담수의 분포가 달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토해, 기후, 토질 등에 따라 지하수가 모이는 대륙이 있는 반면 모일 새도 없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대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사막 지역이 그렇습니다. 만약 물이 고일 수 있었다면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중동의 경우 신으로부터 석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몰은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대략 2030년이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으로 보고 물을 아껴 써야 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우량이 워낙에 적어 보이는 물보다 소비되는 물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마시는 물, 농업용수 등을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충전 속도보다 고갈 속도가 빨라 결국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는 기간이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죠. 걸프만 국가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 500리터를 넘어설 만큼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 점차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석유 대체제는 등장한 반면 물의 대체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실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물 사용량의 98%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적은 강수량에 의한 물 부족 국가인 점은 동일했는데 뜻밖에도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 물을 끌어올려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는데 문제는 저 지하수층의 화석 지하수 파설 워터라는 점입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때 막대한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지하수인데 이 화석 지하수는 당장 필요한 물은 공급해주지만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찍은 이미지와 2016년을 찍은 이미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곧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줄 것이냐이고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이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바로 두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 전체 면적의 2/3은 물이고 그중 97.5%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직접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 지구에 넘쳐 흐르는 무한정한 바닷물을 단수, 즉 마실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꾼다면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말이죠.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면 생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이는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을 강제적으로 제거해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시작으로 중동뿐 아니라 한국, 칠레 등 전 세계의 40개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담수화 방법으로는 크게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보통 증발법과 역삼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증발법은 단어 그대로 해수를 증발시켜 담수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수의 특성상 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는 차가운 관으로 팬에 물로 만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다단 증발법을 사용합니다. 염분을 최소치로 낮추기 위한 것이죠. 역삼투법은 3도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3도 현상 아즈마틱 액션이란 쉽게 말하면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농도 차이를 줄이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칸막이가 있는 용기에 같은 양의 농도 20%의 설탕물과 농도 40%의 설탕물을 넣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두 설탕물이 섞여 농도 30%의 설탕물이 된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 확산 현상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두막 칸막이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현상을 3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김장을 할 때 등장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보통 배추의 숨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배추에서 빠져나온 수분과 소금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의해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배추의 숨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섬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 3도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순수한 불만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담수를 얻는 방식이 바로 역삼두 방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해수 담수와 관련 약 300개 가까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3대 해수화 방식 기술과 실적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1978년 사우디를 시작으로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에서 30개에 가까운 플랜트를 수주했고, 얼마 전 사우디가 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한 겁니다. 왜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마실 물이든 농업용수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두산중공업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업도시 주베의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라스 아주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는데 하루 생산량이 100만 톤입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의 10%인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시행해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죠.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세자의 책봉된 2017년 이후로 홍해, 에란 슈아이바 지역에서 4,700억 원 규모, 7,800억 원 규모의 양부 4단계 담수 플랜트, 총의 연안에서 60만 톤을 생산하는 8,400억 원 규모의 슈아이바 3단계 담수 플랜트까지 사실상 사우디의 담수 프로젝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의 생명의 젖줄을 맡기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은 아닙니다. 2001년 UAE는 두바이를 책임져달라며 9천억 원짜리 후자이라 담수를 렌트를 발주했고, 덕분에 두바이 150만 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핵심 설비였던 증발기를 창원에서 생산해 통째로 배에 실어 두바이로 가져가 설치한 공법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전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이 튀르키예 터키를 두고 무슨 산유국이냐? 으여 코웃음치며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제 튀르키예는 중동에 무슨 물이 있느냐? 으여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면 튀르키예에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등 중동으로 흘러드는 거대한 강들이 전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 주권을 바탕으로 이제 21세기는 튀르키예의 시대라고 자랑스럽게 떠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중동의 석유를 튀르키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튀르키예에 물을 두고 중동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21세기의 블루 골드라 불리우는 물은 머지않아 20세기의 석유 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옹지 말하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며 정치적 속성의 강화를 띨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 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재무부는 이라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이라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이라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라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의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이라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 간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의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의 약 40%를 잃어 거의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 업체 인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전분기에 13-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안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처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그러나 WSJ는 최근 신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뽑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총이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삼성전자가 16.5%나 2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셀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고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침탄슨 퀄컴 최고 기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데 미국의 일화법은 걸림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차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디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첫 대면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감산이 이뤄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장 초반 서부 텍사스 원유 WTI 11월물은 도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 유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웃돌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원유 감산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이라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펙 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위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라 세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한국 기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신서까지 보내며 여기에 한국 정부에서 급기야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업체를 미국에 진출 금지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등장하면서 접입 가경으로 현재 상황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일화가 말도 안 되게 흘러가며 한국은 미국 공장 설립을 금지시켰는지 의문인데요. 우선 가장 최근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은 바로 중국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점이며 미국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국 공장을 환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미국 일화법안은 중국 관련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미국 정부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소름 돋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기시안 하이테크가 미국 미시간주에 약 23억 달러, 3조 원 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중국 경제 매체 자이신이 7일자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귀시안의 이번 투자에 미시간주가 약 1억 7천만 달러, 2,470억 원의 투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시안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주목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외된다고 하자 중국에서는 이제 그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매우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주한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칩사동맹에서 칩5로 하자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칩사동맹이 중국을 배제하자는 건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게 실제 일어났으며 심지어 미국은 보조금까지 중국 업체에 주면서 미국 공장을 유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화에 보면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의 중국 업체 입점 금지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일화법은 메이드 인 USA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업체들을 미국에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법안이 중국을 겨누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 들어오는 건 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현지에 진출한 LG나 SK 등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 상대가 생긴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업체들이 대거 이득을 볼 걸로 생각한 것은 중국이 아예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국 미시간주에서 보조금까지 줬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기시아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업체로 테슬라에서 절반 가까이 이 종류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 미국에 입점해도 고객 확보가 쉽고 중국 특유의 저가 자원 조달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세계 1.2위 업체인 키틀과 바이기까지 미국에 입점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다양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인데 한국은 중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에 지어진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면 보조금도 받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미국 하추에서는 중국 업체 모시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계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미국은 중국 대항을 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등 결국엔 중국 없이는 사실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도 전 세계 수요의 60%가 중국이고 배터리 광물 최종 재료는 90%가 중국입니다. 만약 여기서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결국에는 미국도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미국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것이죠. 원래 분명이라는 미국 동맹들을 미국에 입점시켜 한국도 이에 이득을 본다고 한 제도였습니다만 가장 기여한 한국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중국 회사에 떡하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시안이 우회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입점이 금지돼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는 애플이 한국과 중국을 경쟁시키는 장면과 매우 싸하게 여겨지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미국 최고 기업 애플은 디스플레이 소형 LCD와 OLED에서 중국 기업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수율이 잘 나오지만 삼성과 LG 것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을 계속 포함합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만약 중국 수율이 올라오면 한국 것을 내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서 조차 낸드 플래시에서 하이닉스 것만 잘 세우다가 이제 중국의 YMTC를 이번 아이폰 14부터 슬쩍 끼워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으로 절대 중국의 패권을 안 넘기려는 분야이기도 한데 중국이 낸드 플래시에서 성과를 내자 역시 한국과 가격 경쟁을 시키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미 정부는 이에 애플에 경고했지만 현재 기시한 배터리 보조금을 중개해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내 한국과 중국 배터리를 모두 입점시켜 가격 경쟁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전기차가 가격이 안정되며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결국 중국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한국 업체들은 이래저래 희생양이 되면서 안전한 줄 알았던 미국 내에서도 경쟁하게 생긴 것인데요. 게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미 정부가 결국 동해 표기를 없앴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 정부는 한국의 일하 반발을 달래기 위함인지 한미일 훈련 가운데 동해를 표기했었다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관행상 통해 표기를 하기 했는데 이번 동해 수역에 들어온과 동시에 한국의 일하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 위해서인지 동해홍은 한국 동쪽 수역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언제 그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표기를 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 10월 6일에 훈련에서는 또 바꾼 것입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해당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항의를 했는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미군이 동해로 표기한 이후 일본 측에서 즉시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군 측에서 받아들여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다시 한국 측 항의로 중간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결국 미 정부 측에서는 여러가지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고 한국 측에서도 반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화 법안이 막무가내인데 그만큼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내 제조 기반이 매우 빈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라인이 견고한 편이며 일화로 중국 라인 투자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걸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거 투자를 받았고 삼성은 이에 응답하며 250조 원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MOU와 같은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모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나 하이니스는 가장 최신 공정을 보여주며 건설도 진행 중인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라인으로 한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하므로 미국 주요 업체들도 한국의 건설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최신 공정이 있는 한국 클러스터에서 연구하는 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 정부의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 투자를 미국 속에 크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 측에서는 이제 물공정한 미국의 일화에 대응해 미국 공장 건설 금지도 내렸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 일화법 이후에 한국도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막아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막상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고 약속했는데 미국에서 이를 뒤집었으니 이제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위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소재와 배터리 생산의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LNF에 대해서 북미 공장 진출을 금지해 미국 측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며 산자부는 특히 LNF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인 양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제3국에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미국 진출을 불허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 LNF는 니켈 양극재를 제조하면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배터리 업체들은 이가 때문에 미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한국의 최고 기술을 가진 배터리 업체들을 러브콜하는 상황이며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진출을 막는다면 미 정부가 속이 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LNF의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공급할 정도로 미국에서 꼭 협업을 원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화의 철퇴를 놓은 이상 한국도 관련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런 액션도 해야 미국에서도 일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미국에서 오라는 대로 다 한국 기업을 진출시킬 게 아니라 제동도 걸어가면서 미국에 진짜 한국 기업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미국도 절충만을 제시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도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일하는 바이든 재선에 꿈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이 일부 업체의 미국 진출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부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산자부도 이러한 태도 가운데 핵심 기업 진출을 막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을 못 나가게 한다면 현재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에 미국 기업이 모여들듯이 결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렵지만 미 일화법도 수정할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미 정부는 중국 회사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되 미국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